원래도 동양에서도 그렇잖아요. 전쟁한다고 이게 딱 당장 오늘 폭 하지 않잖아요. 그치. 그러면 갑자기 국제적 막 욕을 먹고 저 유교도 모르는 나라 막 이렇게 욕을 먹고 하잖아요. 그러잖아요. 일본 애들이 유교도 모르는 거죠. 네. 혹시 일본인 계신가요?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세요. 영국과 일본에 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민족주의예요.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건 민족주의예요. 진짜예요, 진짜. 근데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일본이랑 저런. 제일 싫어하는 건 민족주의. 그래서 여기도 유럽도 단계가 있습니다. 먼저 그 최후 통첩을 보내요. 그래서 최후 통첩에 요구를 막 이만큼 보내요. 그쪽에서 시간 내에 답변을 안 하거나 거절을 하면 선전포고를 해요. 전쟁 시작한다. 선전포고를 하고 이제 전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스트리아가 신났죠. 아, 독일이 나 지원해준대. 나 맘 놓고 세르비아 치고 뭐 러시아가 깔짝대든 뭐 바깥에 다른 애들이 깔짝대든 독일이 알아서 해줄 거야. 아주 낙관하죠. 세르비아는 미쳐 있었어요 그때. 아니, 오스트리아는 미쳐 있었어요. 그래서 오스트리아가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세르비아에. 근데 보내는데 요구가요 일부러 거절하라고 아주 만들어놓은 요구예요. 뭐를 하냐면 뭐 반 오스트리아적 교육하지 마라. 뭐 반 오스트리아적 선전하지 마라. 그리고 그런 거에 그 약간 찬동하는 인물들 다 처벌해라. 여기까지는 그래도 약간 이해가 가죠. 근데 그 처벌을 오스트리아가 직접 가고 오스트리아 사람들이 하겠다. 그 약간 치외법권 그런 느낌으로 해서 주권을 완전히 뺏는 조항들을 쫙 넣어요. 지금 홍콩 같다. 그렇게 넣어요. 그러니까 세르비아가 앞에 거는 다 오케이 하는데 이거 주권까지 넘기기에는 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완전히 거절하면 그 전쟁인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르비아 정부가 완곡하게 거절을 해요. 이거까지는 내가 조금 더 고려를 해보겠지만 그래도 너희가 필요하다면 뭐 다른 국가들이 뭐 보는 앞에서 어떻게 하는 걸로 살짝의 가능성은 열어둘게 하고 답변을 보내는데요. 오스트리아가 이거를 통보했을 때 48시간 안에 답장을 하라고 하고 저녁 6시인가 도착하게 보냈어요. 그랬는데 세르비아가 거지, 일부러. 5분 전에 답장을 보내요. 그 기한이 얼마나 고민을 했겠어요. 고민해서 5분 전에 보내요. 근데 그 5분 전에 그걸 딱 받아든 외교관이 딱 보고 진짜 훑어만 보고 완전 찬성 없군 이러고 바로 그냥 그거를 보는 앞에서 찢어버리고 딱 준비해놓은 선전포고 그거를 보냅니다. 딱 가져가. 그리고 미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미리 관계 단절 선포안을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 말이 맞네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걸 보내놓고 기다리고 맞아요. 있었던 거네, 그냥. 근데 오스트리아도 진짜 이해가 안 갔던 게 그렇게 전쟁을 하고 싶으면 전쟁 계획을 좀 세워놨었어야 됐잖아요. 네. 그리고 독일이랑도 좀 말을 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원을 하기로 했으면 독일 너넨 이런 작전 할 거야? 그럼 우린 이런 작전으로 할게. 아무것도 얘기한 게 없었어요. 세르비아가 너무 약해 보였던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는데 쉽게 봤을 것 같아요. 만만하게 아무것도 그래서 전쟁 계획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전쟁에서 큰일이 나요. 그게 제가 어디서 봤던 게 그게 늦여름께였던 걸로 제가 얼핏 네, 7월 기억하고 28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했던 말이 가을에 낙엽이 지기 전에 끝내겠다라고 맞아요. 얘기했던 거를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정말 낙관한 거예요. 모든 상황을 낙관하고 독일이 도와주면 다 끝나겠지 뭐. 그러니까. 세르비아 솔직히 별거 아닌데 이런 느낌으로 해서 정말 계획도 안 세워놓고 독일이랑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근데 문제는 그 시기에 유럽이 그리고 그 시기에 독일이 특히 그 정부와 군부가 완전 분리된 형태를 보여요. 거의 대부분에 나가도. 그래서 아까 오스트리아도 군부와 정부의 입장이 달랐고 세르비아도 그게 또 다르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독일도 그랬고 얘네도 그래요. 그러니까 또 군사 기밀은 철저하게 군사 기밀이고 절대 수정도 잘 안 되고 완전 경직되어 있는데 이런 특성을 가진 상황에서 둘이 서로 합의를 안 했어? 나중에 1차 대전에서 둘이 얘기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패착 요인이 몇 개 막 생기긴 해요. 막 신기하다. 그죠, 이해가 안 가죠. 저희 입장에서 지금 당연히 우방국이면 서로 얘기도 해야 되고 정치하고 그 군대가 이게 분리돼 있다는 것도 사실 분권이 너무 이해하기 셌던 것 같네요. 분권이라기보다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뭐 중세나 이런 시대에 약간 기사도 정신이나 어떻게 이렇게 뭔가 싸우다가 우리가 이 모든 걸 소진할 정도로 안 싸웠잖아. 어느 정도 되면은 그래 한국 이러면 살려주고 살게는 해주고 약간 이런 거에 젖어 있다가 뭔가 양상이 달라지는 시대가 온 것 같아. 그때 약간 군사들 생각이 그랬대요.
기병대가 최고고 막 우린 명예로운 군인이고 막 그런 진짜 옛날에 그냥 칼싸움할 때 느낌의 그 느낌 굉장히 높지 않았을까 싶어요. 군권 전쟁 끝에 통일이 된 거고 군권도 꽤 높았을 뿐더러 근데 어쨌든 뭐 저희 2시간 안에 끝내려면 일단은 어떻게 달려가 봅시다. 아니, 너무 시간이 압박까지는 안 이제 돼요. 진짜 제가 끝내고 싶어서. 그건 제가 너무 끝내고 싶어요 지금. 저 지금 마음에 부담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만성 피로시지만 뭐 피로가 없어지실 거예요. 그냥 깨우면서 갈 수 있어요. 저 지금 약간 하이텐션 된 게 마음의 부담감 때문이거든요. 저 원래 편안하면 말을 안 하는 타입이라. 그럼 끝나고서 말 안 하는 거 제가 인정해 드릴게요. 끝나고서도 별로 편하지 않을 거예요. 좋네요, 막 이렇게 다다다다다니까. 되게 좋아. 너무 좋아 지금. 땀나네요. 지금 쉽지 않아요. 50분 동안 얘기했는데 아직 전쟁 시작을 안 했어요. 안 했잖아요. 제가 얼마나 급하겠어요. 전쟁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시작을 안 했어. 이제 막 황태자 죽었어. 이제 막 장례를 치러줬어. 어떡할 거예요. 전쟁은 민석쌤이 해요. 미쳐버리겠어요. 역사인데. 아유, 역사도 빨리 달려갈 수 있어요. 이게 1차 대전이 이렇게 복잡해서 교과서에 딱 몇 줄 안 나요. 황태자 부부가 암살 당했고 그걸 계기로 1차 대전이 터졌는데 그래서 걔네가 너무 힘들어서 나중에 베르사유 조약으로 갔다. 갑자기 이래요. 아무도 몰라요. 교과서로는 이해가 안 가. 맞아, 내가 그냥 모르는 게 아니야. 많이 안 가르쳐줬어. 교과서가 그래요. 내가 공부 열심히 했었다고요. 야 커밍아웃 난 벼락치기로 열심히 했거든요. 저희는 고등학교 때 그 세계사를 선택 그 과목이 없었어요. 정말요? 그래서 한 학기 동안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가지고 전 기억나는 이름은 아우구스트 황제밖에 없었어요. 저 지금 어제 벼락 친 걸로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데 역시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네. 저희 엄마가 제 사주가 죽으란 법은 없는 사주예요. 어제 어떻게 벼락 친 걸로 간간히 이렇게 살아가네요. 1차 대전이 양이 많아서 어떻게 얕게 공부해도 살 수가 있네요. 다행스럽게도. 오스트리아와 독일 다시 돌아올게요. 우리 쉰 거야 그럼. 오스트리아와 독일이 서로 얘기를 안 했다 그랬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독일이 전쟁 계획을 어떻게 짜냐면 슐리펜 계획이라는 걸 짜요. 슐리펜이라는 인간이 약간 좀 긍정주의자인가 봐요. 약간 도박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승부사 기질. 이 사람이 판단하기에 모든 상황이 다 독일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것처럼 판단을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독일, 프랑스, 러시아잖아요. 러시아 쪽이 동부고 프랑스 쪽이 서부예요. 근데 병력을 8대1로 배치하자. 서부에 8, 동부에 1. 그래서 먼저 서부를 치고 남은 병력이 바로 동부로 이동하자. 이 계획이 쉽게 말하면 슐리펜. 그러면 서부 전선에서 끝까지 있다 동부는 결국 못 간 거예요? 아니 그것도 또 달라요. 또 달라요. 이게 그렇구나. 세상 일이 이렇게 맘대로 되지 않아요. 근데 프랑스랑 독일에 딱 접경한 그 지대에는요. 공격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접경지에는 제가 지금 도시 이름 분명 적어놨는데 보이지 않아요. 제가 원래 이런 거 도시 이름 알라고 적어놓은 건데 참 애석하게도 보이지 않는데 그 접경지는요. 프랑스에서도 제일 견고하다는 요새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마지노선 전에도 뭔가 요새가 있었군요. 네네. 그래서 거기에는 왜냐면 프랑스와 독일은 이미 맨날 싸웠던 애들이고 뚫기 쉽잖아요. 왜냐면 동부까지 다시 가려면 속전속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그 동부까지 병력을 철도로 이동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 계획을 얼마나 철저하게 하냐면 완전 군사 기밀로 붙이고 일반 철도 운행 시간에 다 그 군사 병력 이동 계획에 맞춰서 시간표까지 다 짜놨어요. 그렇게 보면 준비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모든 상황을 다 낙관하고 준비를 한 거죠. 영국은 당연히 중립을 지키고 있을 거고 프랑스와 러시아는 전쟁 의지가 좀 약한데 그러고 있을 때 우리가 저렇게 쳐가지고 40일 안에 얘네를 다 쪽내버리고 이리로 가자. 그러니까 비렐름 2세는 전쟁을 준비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거는 비렐름 2세가 준비한 게 아니라 슐리펜이 참모총장 슐리펜. 네. 그 뒤에. 그럼 그 슐리펜이라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그 황태자가 죽는 그 순간부터 이렇게 혼자서 끄적끄적하고 있었을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런 사람 아닌 것 같아. 준비가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 아니라. 제가 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그 2차 대전을 보면서 일본이랑 미국이랑 싸운 거 보면서 항상 황당했던 게 일본은 워게임을 하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하잖아요.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자기네 지잖아요. 이길 때까지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 일본 애들 특성 근데 있죠. 작전을 바꾸는 게 아니라
미국 쪽에 무언가를 없애든가 뭐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형태로 이번에 독일이 좀 그랬어요. 긍정회로. 그러니까요. 독일이 좀 그랬어요. 긍정회로. 모든 게 다 긍정회로야. 뭐하러 가나?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먹어야지. 프랑스를 바로 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계획을 하냐면요. 베네룩스 3국이라고 아세요? 벨기에, 네덜란드, 룩셈부르크를 베네룩스 3국이라 하잖아요. 그 베네룩스 3국을 통과해서 프랑스를 치자. 그리고 벨기에를 먼저 다 쳐버리고 프랑스를 다 치는데 40일. 딱 계획을 해요, 슐리펜이. 진짜 낙관했죠. 근데 심지어는 그 이전에 영국이 벨기에의 독립을 지켜주겠다라는 협정을 한 적이 있던 상태인데 벨기에를 치고 프랑스를 가겠는데 영국이 중립을 할 거야? 라는 이게 굉장한 낙관이죠. 그러니까 영국에 대한 굉장한 신뢰가 있었네요. 아, 신뢰도 없는데도 이상한 낙관을 하는 거죠. 약간 긍정회로. 근데 더 웃긴 거는 셜록 홈즈가 막을 줄 알았을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슐리펜이 죽어요. 왜 죽어? 슐리펜이 죽어요. 그래서 이 계획이 후임인 미움으로 시작하는데 제가 이렇게 역사하는 사람인데 이름에 약해요. 몰트케. 몰트케에게 전달이 돼요. 근데 몰트케는 그래도 슐리펜보다는 조금 현실을 좀 봤어요. 그래서 왜냐면 이미 슐리펜이 그 계획을 짰을 때보다도 시간이 좀 많이 지났거든요. 상황도 많이 변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조금은 바뀐 거에서 8대1 배치는 좀 아닌 것 같다. 3대1로 바꿔요. 3대1로 바꾸고 그리고 생각보다 네덜란드를 침공하지 말자. 벨기에만 지나자. 라고 해서 벨기에를 지나는 걸로 바꿔요. 그래서 뭐 기습 공격을 하는데 사실 벨기에도 접경지에 요새가 있거든요. 있어요? 네, 요새가 있어서 왜 그랬는지는 뭐 사실 모르겠지만 어쨌든 몰트케 나름대로 굉장히 열심히 해서 이거를 정말 꼼꼼하게 비밀로 붙여요. 진짜로. 왕도 몰랐을걸요? 빌헬름 2세도 몰랐을 거예요. 진짜로. 군부의 계획은 정말 철저하게 군부 안에서만. 굉장히 분리되어 있는. 그러니까 얼마나 경직적이에요. 얼마나 경직성이 강하고 수정이 안 돼. 철도를 이용한 계획 자체는 이미 수정이 불가능한 그 계획이잖아요. 전쟁에서 이기고 자기네가 왕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전쟁에서 이기고 어떻게든 패권을 잡겠다라는 야욕이었겠죠. 근데 사실 이거는 야욕이라고 보시면 안 될 수도 있는 게 그 당시에 유럽은 모든 국가가 다 선빵 필수라는 환상을 갖고 있었어요. 일본이 그걸 배운 거구나. 왜냐면 그 전에 전쟁들에서 선빵을 못 친 프랑스가 졌었거든요. 보블 전쟁이라고 하거든요. 프로이센 프랑스 전투. 요즘엔 보블이라고 안 하고 프로이센 프랑스 전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프랑스가 선빵을 치지 않고 프로이센 왕국이 선빵을 치면서 얘네가 이기고 뭐 그러면서 모든 군부, 모든 나라에는 다 선빵 필수라는 환상이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갖고 있지 않나요? 선빵?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거야.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선빵 필수 거기서 배운 거 같아. 거기서 배운 건가요? 다 역사에서 배우나요? 유교적인 이런 거 없어지고. 그래서 이런 슐리펜 계획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오스트리아랑 얘기를 안 했잖아요. 또? 근데 이 슐리펜 계획의 기본은 오스트리아가 러시아를 어느 정도 막아주고 있어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야 동부에 그렇죠. 병력이 3대1이. 없어도. 그러니까 당연히 약간 이렇게 그런 걸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인접지대가 갈라치아라는 데가 있는데 그 갈라치아 인접지에서 러시아와 이렇게 뭐 어떻게 해라. 뭐 독일이 막 너네가 거기 가가지고 좀 하고 있어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근데 오스트리아랑 얘기를 안 했잖아요. 오스트리아는 이미 모든 병력을 다 세르비아에 집중했어요. 저런. 완전 개판이에요. 그랬네. 개판인 상태에서 오스트리아가 선전포고를 했을 때 협의가 안 된 선전포고였어요, 심지어. 각자 꿈을 꾸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빌헬름 2세가 얘기해요. 오스트리아한테 야 전쟁하지 말자. 그 상황에 이거 안 되겠다. 전쟁하지 말자. 이거 판을 봤더니 이제 이상해진 거지. 전쟁하지 말자 해요. 이게 정부끼리 얘기를 해봤자 이미 군사에서 다 그래서 맞아.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독일이 그래서 빌헬름 2세가 저쪽 영국 쪽에 있는 외교 대사한테 보고서를 달라 그래요. 영국이 지금 어떤 입장을 취할 것 같은지. 근데 그 독일 외교관이 이렇게 잘 보다가 한 영국 외교관이 만약에 너네 독일이 프랑스를 건드려? 그럼 영국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근데 그 개인 의견임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자기가 들은 건 그거니까 보고서에 써요. 이런 말을 하더라. 그러니까 빌헬름이 그걸 보고 영국 끼면 큰일 나는 건데. 난리 나는 건데 이러고 야 하지 말자 해요. 하지 말자 하는데 이게 하지 말자가 이미 좀 그렇잖아요. 근데 몰트케는 하고 싶어요. 왜냐면 기왕 이미 이렇게 된 거 할 거면 선빵을 쳐야지 내가 이길 것 같아. 그러니까 몰트케가 이거 원래는 월권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데 오스트리아에 급한 전령을 보내요.
급한 전령을 뭐라고 하냐면 쳐라. 전쟁하자. 보내요. 세르비아를? 네, 세르비아에 군사 동원하라고. 그게 아니라 자기네들한테 군사 동원하라고 동부전선으로 군사 동원하라는 전쟁하자 촉구하는 전령을 보내요. 동시에 비렐름 2세 황제는 뭘 보내냐면요. 전쟁하지 말라고 보내요. 동시에 그것도 5분 간격으로 2개나 보내요. 아이고야. 네, 5분 간격으로 2개나 자기가 급하니까 2개나 야 들었냐? 하고 본 거 맞지? 이러고 2개를 보내요. 5분 간격으로. 독일 재상 베트만이 그렇게 2개를 보내요. 근데 오스트리아 입장에서 지금 받아본 게 2개야. 어떻게 선택해야 되잖아요. 이거 뭘 선택해야 되지? 빨간 약, 파란 약. 근데 이거 사실 저 몰트케가 보낸 건 월권인데? 알고 있어요. 월권인데? 이상하다. 그래서 좀 고민을 해요. 그리고 비렐름과 그 베트만도 이렇게 고민을 해요. 야, 어떡하냐. 전쟁하게 생겼다, 야. 야, 큰일 났다, 야. 이러고 얘기하면서, 야, 그러면은 7월 31일 오전까지 좀 어떻게 선포를 하는 걸로 하고 약간 합의를 잠깐 보고 있자. 미국 상황은 7월 31일 그때 오전에 선포하는 걸로 하고 잠깐 하자. 왜냐면 베트만은 만약에 그래도 전쟁을 하게 되면 적어도 러시아가 먼저 선전포고를 해주길 바랬어요. 왜냐면 그래야 전쟁의 책임이 러시아한테로 가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지 말자. 황제랑 베트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이 오스트리아가 헤이 하지만 난 세르비아를 치고 싶어 이러고 애써 이렇게 흐린 눈을 하면서 그 황제의 전원은 보지 않고 못 본 걸로. 약간 이렇게 흐린 눈 하면서 나는 어쨌든 2개 받았으니까 동원 제촉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고 있는데 러시아도 사실 전쟁을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 같은 게 황제파와 군부파가 또 달라요. 황제파는 그렇게까지 전쟁을 또 하고 싶어 하지 않았는데 또 군부파는 선빵 필수입니다 막 이러고 있고 그러니까 뭐 하냐면 총동원령을 내려요 러시아가. 근데 그게 다시 부분 동원령으로 바뀌어요. 근데 다시 총동원령이 돼요. 근데 거기에 다시 베트만이랑 비렐름 2세가 야 총동원령 하지마 야 그거 하지마 총동원령 하면 우리랑도 싸워야 되잖아. 부분 동원령을 하고 저 오스트리아랑 저 밑에 세르비아 그쪽이랑만 해. 그리고 또 니콜라이가 다시 그래 그럼 부분 동원령 또 바꿔요. 또 되게 급박했네. 막 주대가 없네요. 난리 나잖아요. 그런데 며칠 사이에 일어난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또 그 부분 동원령으로 된 사이에 러시아 군부가 또 야 무슨 또 부분 동원령이야 전쟁 이기려면 총 동원해서 빨랑 해야 된다니까 난리를 쳐요. 아직 전쟁 시작 안 했잖아요 우리. 네. 아직 시작 안 했어요. 아직도 민석쌤이 하시라니까. 아직도 안 했는데 군부들은 지금 안돼 할 거예요. 아니 군부는 그런 피가 있을 것 같아. 근데 그 당시에 진짜 뭐해, 유럽 전부가 그런 환상에 그러네요. 진짜 휩싸여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 군부가 또 요청하니까 니콜라이가 결국에는 황제한테 편지를 써요. 야 내가 총동원령으로 바꾸는데 이게 내가 그냥 총동원령만 한 거지 진짜 칠 생각은 없고 알지 너 정치해봤잖아 약간 이런 느낌으로 편지를 보내요. 편지를 보내는데 총동원령은 내려요. 근데 독일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 그치. 편지는 받아봤지만 알바야 쓰레빠야. 어쨌든 총동원령이 내려졌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와 이 어이가 없네? 이러고 독일도 러시아에 최후 통첩을 보내요. 총동원령을 취소를 요구하는 그거를 보내요. 그러면서 프랑스에도 보내요. 왜냐면 러시아랑 그렇게 하고 있을 때 프랑스가 뒤를 칠 수도 있으니까 프랑스에도 최후 통첩을 발송하는데 아예 슐리펜을 이렇게 실행을 벌이자 하고 프랑스에게도 요구하기 어려운 거 일부러 막 아무거나 막 해가지고 최후 통첩을 보내요. 그러니까 프랑스는 그 최후 통첩을 받고 이러면서 오직 국익에 따라서 행동한다는 답변을 보내요. 프랑스는 오직 국익에 따라서 행동할 거다. 싸우겠다. 니들 오면 싸운다. 근데 사실 프랑스도 원래 그 전까지는 굉장히 방어 위주로만 군사를 배치하고 전쟁을 할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여기도 군부가 야, 이 최후 통첩까지 받았는데 뭐 하는 거야? 약간 막 끌고 있는 군사 행동을 촉구해요, 계속. 그래서 국익에 따라 행동한다는 말을 보내고 그 방어 위주로 배치했잖아요. 그거를 군부가 강력 요청해서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그 날짜를 결정해요.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도 영국은 아직 중립을 철회 안 했어요. 왜냐면 영국도 사실 전쟁하고 싶지 않은 그 상황 그거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비렐름 2세가 8월 1일에 총동원령을 선포해요. 근데 그와 동시에 보고서가 하나 도착을 해요. 영국에서. 영국에서 보고서가 뭐라고 오냐면 독일이 프랑스를 치지만 않는다면 영국은 끝까지 중립으로 남아줄 거야.
그러니까 막 이때 몰트케는 열심히 슐리펜 하려고 막 병력을 이동하려고 하고 있었는데 비렐름이 막 미치게 빠르게 막 해서 야 전쟁하면 안 돼 몰트케 당장 멈춰 이랬는데 몰트케가 못 멈춰 됐어 이래요. 왜냐면 이걸 멈추면 동부 쪽으로 병력을 몰아야 되는데 사실 1913년에 이미 동부 전선 계획은 다 폐기했어요. 슐리펜으로 다 바꿔버리자고. 준비한 게 아무것도 없어. 결국은 러시아군은 이렇게 쿵짝쿵짝해서 일단은 일종의 휴전 비슷하게 해놓고 휴전은 전쟁이 시작 안 했으니까 휴전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놓고 서부 쪽으로 집중한다. 아니죠. 서부를 먼저 40일 만에 빨리 치고 다음에 동부로 가서 나. 그러니까 뭐 그렇겠지만 일단은 그 40일 동안은 40일 동안은 오스트리아가 도와주기 때문에 거기를 막을 수 있다. 낙관을 한 거죠. 근데 이미 1913년에 동부전선 계획은 다 폐기가 됐고 슐리펜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몰트케는 막 선빵 아니면 안 된다라는 막 그런 강박 의지에 쌓여있고 비렐름이 전화했을 때 몰트케가 진짜 그 당시에 부하 군사의 말에 따르면 얼굴이 진짜 검붉은색으로 달아올라서 곧이라도 뇌졸중으로 쓰러질 것 같았다라는 너무 신경 많이 써가지고 비렐름이 막 화를 어떻게 냈냐면 그대의 할아버지였다면 내 말을 들었을 텐데 막 이러면서 화를 냈는데 그 할아버지가 독일의 영웅이거든요. 항상 비교당하는 몰트케인데 그런 말까지 들으면서 나 취소 못해! 이러고 그냥 무시했어요 명령을. 그랬는데 비렐름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냥 철도에 전화해서 보내지 마. 멈춰요. 왕이니까. 와. 병력 이동 중지해버려요. 근데 그 병력 이동 중지를 해버렸는데 추가 보고서가 또 와요. 방금 내가 보낸 보고서 근데 확실하진 않아. 그러니까 비렐름 2세가 이제 알아누워요. 그냥 침실로 정말 들어가서 안 나와요. 침실로 들어가서 난 모르겠다 됐다 이러고 다시 몰트케를 불러요. 다시 돌아간 몰트케를 불러서 야, 네 맘대로 해라. 됐다. 아니 그 보고서 쓴 놈 누구야? 왜냐면 외교관들도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어쩐지도 모르고. 그래서 독일이 벨기에를 침공해요. 결국에는 슐리펜 계획에 따라 벨기에를 쳐요. 이러자 영국이 선전포고를 합니다. 근데 이 영국이 선전포고 하기 전에는 사실 영국의 내각 절대 다수가 전쟁 반대파였어요. 다 전쟁을 반대했는데 그래서 일부러 모호하게 입장 표명을 되게 꺼렸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거는 선전포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벨기에의 독립을 보장한다고 옛날에 약속을 했었고 그런데다가 프랑스를 보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영국이 결국에 선전포고를 하고 들어갑니다. 이제 전쟁이 시작되죠.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초기에 드디어. 진짜 빠르게 가요. 슐리펜 계획처럼 정말 빠르게 해서 얘네가 어디까지 독일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마른강이라고 강이 하나 흘러요. 파리 앞에. 파리랑 60마일 차이 정도 나는 강인데 되게 가까워요. 마른강만 넘으면 파리예요. 마른강까지 와요. 100km인데 아주 가깝진 않죠. 그 정도면. 근데 사실 그냥 좀 오바 좀 보태고 아주 가깝다라고 하면 왜냐면 지도가 워낙 머니까 강 하나만 건너면 그 많은 군사가 가는 데는 사실 빠른 게 독일이 88개의 사단을 가지고 갔고 연합군이 프랑스가 82개의 사단인데 근데 프랑스는 약간 그래도 독일처럼까지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벨기에가 7개 사단, 영국이 추가로 보낸 게 5개밖에 안 됐어요. 사단 하나의 병력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건 훨씬 한 만 정도에 만 좀 넘는다. 그러니까 사실 마른강만 넘어가면 파리라는 말이 좀 맞는 말인 거예요. 지도상으로 볼 때는.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데 이때 러시아가 침공을 합니다. 러시아가 침공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슐리펜을 고집해야 되잖아요. 거기서 러시아가 침공을 하든지 말든지 지금 파리가 눈앞에 있는 상황에서 몰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러시아가 침공했어? 이러고 병력의 일부를 결국에는 보내요. 왜냐면 오스트리아랑 대화가 안 되잖아.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요. 근데 이것도 또 망한 판단인 게 갔더니 이미 싸워서 이겼어요. 독일군이. 잘 싸우는구나. 이미 동부전선에서 이겼대. 러시아가 침공을 했는데 그럼 간 병력은 뭐해요? 다시 돌아와도 이미 늦어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냥 노는 병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서부전선의 슐리펜 계획이 이미 혼란해진 거예요. 근데 그 혼란해지고 있는 와중에 영국군이 프랑스 제1사단, 제1군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얘네를 포위해요. 보급로를 차단해버려요. 영국군이 프랑스를 영국군이 독일을 제가 지금 말이 너무 길어지니까 독일을 이렇게 막아요.
그래서 1사단이 끊기고 2사단과의 연결망이 사라져요. 그 와중에 프랑스가 급하게 택시 기사들을 이용해서 택시에다가 군사들을 실어가지고 막 미친 듯이 병력을 운송해요. 그래서 마른강에서 물러보내요. 마른강의 기적이라 그러거든요. 마른강만 넘으면 파리가 먹히는 거였는데 마른강에서 기적이 일어났다. 독일이 후퇴를 해요. 프랑스스럽다. 택시. 후퇴를 해요. 후퇴를 해서 독일이 약간 이렇게 좀 안 되니까 더 이상 진격이 안 되니까 뭐 하냐면 후퇴를 하면서 이제 참호를 팝니다. 그때서부터 참호전이 시작이에요. 참호를 팝니다. 참호를 파는데 이 참호가 영화에서 보시면 단순 구덩이로 보이잖아요. 근데 참호가 단순 구덩이가 아니라 가장 최소한 3개의 참호를 파요. 1차 참호, 2차 참호, 3차 참호예요. 1차 참호가 가장 전선이고요. 2차가 이제 그 다음 부대, 3차가 휴식하는 공간이에요. 근데 얘네가 그 참호전에 이용하는 걸 왜 1차 대전이 유독 잔인하고 잔혹했냐라고 하면 철조망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은 잘 감이 안 오지만 그냥 일렬로 철조망인 게 아니에요. 지그재그로 이렇게 만들어요. 철조망을. 지그재그로 만들고 그 사이사이로 기관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포를 때려 박아요. 그러니까 포를 때려 박아서 연기가 자욱한데 원래 그 전까지는 철조망이 그렇게 이용이 안 됐거든요. 참호전이 있었지만 역사상 그렇게 커다란 참호가 만들어진 거는 이때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얘네도 처음 해보는 전투예요. 이런 전투를. 그러니까 막 폭격이 오는 상황에서 먼지가 자욱한데 내가 이렇게 뛰어갔는데 갑자기 철조망이 앞에서 놀라서 멈추는데 그 사이에서 갑자기 기관총이 날아와요. 그 기관총이 일렬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포진돼서 거기를 죽음의 영역이라 그러거든요. 맞아. 그 죽음의 영역에서요. 진짜 시간 만에 3,000명이 죽고 그랬대요. 그렇게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은 이제 얘네도 후퇴해요. 후퇴를 하고 얘네도 참호를 파요. 안 되겠다. 그래서 그 250마일에 달하는 서부 전선이 만들어져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양쪽 군대들이 다 파는 거예요? 네, 양쪽 군대들이 참호를 다 파요. 이게 3차 참호까지 있는데 이쪽도 이렇게 있으면 정말 이렇게 있고 저렇게 온통 뭐 땅은 다 파놓고 그래서 저쪽 맨 위에 영불 해협부터 저 밑에 스위스 국경까지 참호가 쭉 만들어져요. 이게 사부로 팠을 거 아니에요. 사부로. 그러니까 군인들은 삽질을 잘해야 되는 거지. 이 전선이 조금씩의 변화는 있었지만 사실상 1918년 전쟁이 끝날 때까지 거의 유지돼요. 그러니까. 그냥 완벽한 소모전인 거예요.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이거에 의미가 없이 전선도 사실상 이동도 안 하는데 사람만 미치듯이 죽어나가고. 근데 여기 이 참호전에 단순히 철조망 기관차 뭐 포만 사용하기 아니라 독가스까지 사용하거든요. 맞아. 근데 방독면이 성능이 좀 이제는 괜찮아서 죽진 않아요, 사람이. 근데 미치듯이 고통스럽대요. 미치듯이 고통스러워요. 근데 시체까지 막 도처에 깔려 있고 참호는 지하고 난리가 나죠. 이게 그래서 질병으로 죽은 인구가 3분의 1이라고 해요. 전쟁 기간 동안에. 그 당시가 페니실린이 없을 때예요. 페니실린 맞아요. 20몇 년에 나오거든요. 비 오면 물 안 빠지고 안 빠져요. 근데 원래 그런 생화학 무기를 쓰는 게 전쟁법으로 금지였는데 원래 금지예요. 독일에서 먼저 쓰기 시작해가지고 연합군 쪽에서도 맞아요. 쓰기 시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1899년에 그 금지를 해놨거든요. 근데 독일군이 치사하게 먼저 써서.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독가스를 쓸 때 그것에서 그걸 본 사람이 히틀러예요. 히틀러가 1차 대전에 참전한 용사예요. 맞아. 그거를 나중에 다른 데다가 써먹죠. 그러게. 재밌죠. 그 철조망을 만든 게 1800년대 후반에 미국에서 발명한 건데 그게 그것 때문에 만든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 소들이 이 영역 구분 없이 막 다니니까 이거를 하기 위해서 그 철조망을 쓰기 시작한 거였다. 그게 했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게 무기로 이런 식으로 사용되고 사용된 거죠. 그러니까 네. 예전에는 다 벽을 쳐서 요새를 만들어서 했는데 성이었죠, 성. 근데 얇은 철사로 막 이렇게 뾰족뾰족해서 그걸로 철조망을 쓸 수 있으니까 순식간에 벽을 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 1차 대전이 무서워진 이유가 그 머신건, 기관총 때문이었다고 맞아요. 제가 들었어요. 그전에는 기관총 죽음의 개념이 그렇게 활용이 안 됐었는데 탱크도 처음 나온 거죠. 1차 대전. 전차가 처음 나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2차 대전 때 이제 그 독일에서 그 탱크를 집중적으로 만든 게 똑같이 철조망이 있을 것이고 참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뚫고 가려니까 맞아요. 그래서 탱크를 만들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전차를 처음 도입한 게 영국이었는데 너무 초기 모델이다 보니까 효과가 하나도 없었고 오히려 그 전차가 넘어지고 아이고야. 영화에 보이잖아. 하나 쳐박고 있는 거 네. 보이죠? 그런 식이 왜냐면 폭격이 있었으니까 웅덩이가 되게 많잖아요. 전차가 그거를 이겨내지를 못했어요. 근데 그래도 전쟁 초반에는 약간 우회도 있었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갑자기
마법이라도 일어난 듯이 맞아, 양측 서로. 군대가 갑자기 다 전투를 멈추고 서로 같이 나가가지고 물건을 교환하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는데 그게 한번 병사들끼리 터지니까 군 수뇌부에서 난리가 나가지고 그걸 엄격하게 금지하고 더 잔인한 사륙전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애가 있는데 이러다가는 전쟁이 위야무야 되니까 이제 그쵸. 윗선에서는 그렇게 됐는데 또 영화 얘기를 잠깐 안 할 수가 없는 게 영화에 보면 영국군 애들이잖아요. 영국군 애들인데 영국군은 누가 죽었을 때 더 타격이 커요, 사실. 왜냐면 걔네의 입대 원칙이 같이 입대한 사람은 같은 부대에 근무할 수 있게 해준다예요. 그래서 내 전우가 사실은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내 동네 친구. 그리고 내 가족들. 그런 식이라서 내 옆에 누가 죽으면 내 친구가 죽은 거고 내 가족이 죽은 거고 아니면은 내 옆집 아저씨가 죽은 거고 막 이런 식이라서 더 정신적인 고통도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렇겠다. 엄청 그리고 그것도 본 것 같아요. 흐르는 강물처럼이었는지 제 영화가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에서 참전할 때 그 정말 정의와 뭐 이런 걸 갖고서 참전을 했는데 어떤 느낌으로 참전했냐면 그 명예로운 그 칼싸움을 느낌을 가지고 갔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갔더니 이거는 그렇게 해서 죽는 게 아니라 태극기 휘날리면서도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 상처가 생겼는데 구데기 막 생기고 하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정신적인 충격을 받은 것들이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스페인 독감이 미국에서 오히려 군대 보내면서 글로 전파됐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1차 대전을 끝내는데 도움이 됐다는 1차 말이 대전은 있어요. 거의 마무리쯤에 스페인 독감이 돌아요. 왜냐면 미군이 들어오기 시작한 시기가 딱 그 시기인데요. 그 얘기도 있죠. 그거 조금 있다가 뭐 전쟁의 끝에서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전쟁 시작했으니까 이제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전쟁 원래 시작 전에 상황이 훨씬 중요한 거니까. 그렇지. 이유가 중요했지. 근데 그게 정말로 막 명예로운 싸움이 아니라는 말이 진짜 맞는 게 여기 1차 세계대전에서 제일 유명한 전투가 아까 영화에도 잠깐 언급이 됐던 솜강전투. 솜전투라고 해요. 솜강전투라고 하잖아요. 너 솜강전투에서 받은 훈장 어땠어?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근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솜강전투에서 살아남았다? 미친 거예요. 그 솜전투가요, 인류의 역사상 가장 길고 가장 많은 사람이 가장 참혹하게 죽어갔는데 아무런 성과가 없는 전투예요. 그게 우크라이나 수도 전투가 2차 대전 때 그 전투도 비슷했다고 들었거든요. 근데 역사상 가장 긴 것까지 따지면 솜강전투가 훨씬 그래요? 길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며칠 동안 이게 끝난 게 거의 우기 막 이럴 때 끝났으니까 솜강이 3월에 시작했는데 우기가 9월 몇 개월이네요, 그러면? 거의 몇 개월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이 들어갈 때까지 했던 거잖아요. 4, 5개월 이상인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제가 그 우크라이나 전투에 대해서 들었던 게 지금 숫자가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데 러시아에서 계속 군대를 집어넣는데 신병의 평균 생존 시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몇 시간밖에 안 되는 몇 시간도 안 됐어요. 이게 사실. 그럼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계속 새로운 인력이 들어간 거예요? 신병이? 제가 여기 써놨네요. 전투 3개월 했다네요. 솜강전투 3개월 했는데 3개월 동안 20만 명이 죽었대요. 그리고 프랑스가 330개 육군 중에 259개 육군 사단을 넣었대요. 병대를.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었잖아요. 예술인들이 그 기사들의 싸움 같은 거 좀 전에 얘기하셨던 거. 그거를 꿈꾸면서 그 예전에 프랑스나 이런 사람, 그 스페인이건 간에 해외에 전쟁을 하러 가면 당연히 이기는 것이고 전리품을 가져오는 것이고 우리의 명예와 뭐 이런 거를 이제 드높인다는 낭만적인 생각으로 전쟁에 갔다가 세상에. 안 돼요. 그걸 다 보고 온 거죠. 심지어 프랑스군이 보통 군복을 보호색을 좀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프랑스군 군복이 파란색 윗도리에 파란색 모자에 빨간색 바지였대요. 예쁘라고. 살보이라고 적에게. 나라가 그렇지. 예술적이다 보니. 기사도는 그렇게 입었어야 됐나 봐. 이 와중에 제가 실수를 고백하는데 솜강전투와 베르댕 전투의 순서를 헷갈렸어요. 베르댕이 먼저입니다. 베르댕이 역사상 가장 길고 잔혹한 전투. 20만 명이 죽은 3개월 동안. 베르댕이 연합군이 먼저 시작한 전투예요. 그게 언제 시작했다는 3월. 그러고 이 이후에 독일이 이제 솜을 쳐요. 독일이 7월에 솜을 치는데 이때 사상자가 양측 모두 60만 명 정도로 추산돼요. 연합군과 프랑스. 프랑스에서는 최소 프랑스와 연합군을 합친 게 60만 정도고 독일에서는 최소 40만, 최대 65만 정도로 사망자를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다가 7월에 솜전투를 치르다가 9월에 우기가 시작돼요. 영화 보면은 늪지대처럼 하였죠. 그 프랑스가 되게 옥토예요.
맞아요. 비옥해요. 그러니까 물이 고여요. 빠져나가지 않아요. 사막처럼 다 흘러나가는 게 아니라 보이는데 그 우기에 폭격으로 엄청난 울타리들이 있었고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이 습지로 변해버린 전투에 나갔던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실 텐데 톨킨이라고 반지의 제왕 작가가 거기를 네, 이 솜전투에 참전했던 사람인데 부상 때문에 전방에 있다가 후방으로 옮겨져서 생존한 사람이고 그때 같이 나갔던 친구들을 다 잃어서 엄청난 죄책감을 느끼고 그 늪지대 같았던 전투를 생각하면서 자기 소설에다가 그 늪지대 전투씬을 넣은 사람이거든요. 원래 프랑스 지역이 로마 때 갈리아 정벌할 때 거기가 늪 반, 숲 반 이래가지고 아주 힘들었다고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옥토라는 건 맞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11월에 솜전투가 끝나요. 2개월 딱 하고. 몇 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은 이제 1915년도의 이야기니까. 그 15년도에 나 있었다. 15년도에서 16년도에 걸쳐 있는 이야기예요. 왜냐면 1915년도에 이탈리아가 몰래 연합군에 합류해요. 몰래. 아이고, 왜냐면 원래 이탈리아는 독일의 우방국이잖아요. 근데 웬일이야. 국익을 따졌을 때 아니다 해서 연합군에게 비밀로 너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몰래 도와줄 건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기면 우리한테 땅 떼줘야 돼 이러고 오케이 땅 떼줄게 이러고 몰래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와 독일이 각자 나는 솜을 공격해야지 베르덴 공격 각자 계획을 해요. 그렇게 넘어간 게 1916년. 그렇게 해서 1916년에 이렇게 전투들이 계속되는데 이 상황 때가 모든 국가들이 다 안 좋았던 게 일단 너무 소모전이 많았죠. 베르덴과 솜전투에서 엄청난 사상자가 나왔고 심지어 독일은 물자 공급이 끊긴 상태에서 있었던 전투잖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고립이 돼 있는 나라 6월 초쯤에 러시아가 또 브루실로프 공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세 갈라치아 쪽에다가 그 공격을 해요. 오스트리아가 참패해요. 이것 때문에 독일이 베르덴 전투를 중단했던 거거든요. 동부전선을 강화해야 돼서. 그러니까 베르덴 전투 이후에 소모전만 미친 듯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선이 이동도 안 하는데 죽어나가기만 하는 그런 일들만 계속 이루어지니까 결국에는 참모총장이 좌천돼요.